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10분 세바텐 권재원입니다. 애초에 제가 이 세바텐이라는 거 만들 때 이 세바시를 살짝 패러디한 것이었는데 이제 정말 정면으로 세바시와 부딪혀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김누리 씨가 나와서 이야기했던 한국교육 앞으로 100년을 행복의 교육으로 가고 지난 100년의 반교육을 끝내자 이런 이야기 했던 그 강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김누리 씨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김누리 교수라고 부르지 않은 이유는 그분은 도고동문학 교수이며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온 순간 다 일반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영역에 들어가면은 다 자기 분야에서 얼마나 대단한 전문적인 역량을 쌓을지언정 일단은 감남을려가 되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문가가 전문가들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28년의 경력을 가진 교사이자 교육학 박사이기 때문에 동문학 박사인 김누리 교수를 이 영역에 초대해서는 김누리 씨라고 부를 것입니다. 김누리 씨는 저의 대학교 선배입니다. 저와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대학 출신들은 선배, 후배 그런 거 없습니다.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분의 말씀이 문제가 되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단언하는데 저의 이 클립이 10만 회 이상 조회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교육은 정말 미래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자체가 바로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자, 김누리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학 입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불행하다. 대학 입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엄청나게 높은 자살 충동 속에 헤매며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삭제한 채 우울한 아이들이 되고 있다. 우울한 아이, 이 자체가 형용 모순이다. 이거는 전형적인 인문학자가 가지고 있는 낭만적인 아동관입니다.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의 눈으로 봤을 때와는 다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기대대로 늘 천진난만하고 행복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고통과 갈등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다만 아동의 수준일 뿐이죠. 새끼 고양이가 우리를 깨물 때 우리는 간지럽습니다. 그러면은 그 새끼 고양이는 우리를 애무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새끼 고양이는 굉장한 공격성을 가지고 우리를 물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기준에 간지러울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동도 그 나름 세계 속에서 어른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희로애락을 경험합니다. 아동은 어른들이 원하는 대로 마냥 천진난만하고 행복하기만 하는 애완동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제부터 일단 틀렸습니다. 또 김누리 씨는 우리 아이들이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모두 삭제당하고 불행한 이유가 대학 입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한 피상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실제로 많은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입시는 별로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대치동이나 잠실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만든 원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치동이나 잠실 아이들은 자살 충동을 많이 느낍니다. 어쩌면은 그 대학 교수라는 신분 때문에 주로 마주치는 주변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 정도 수준에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 뿐이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저출산 사회에 들어섰기 때문에 대학들이 학생을 모집하느라 애를 먹는 사회입니다. 다만 최상위권에 해당되는 일부 대학만이 경쟁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모든 고등학생들이 모두 거기에 가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중학교 3학년 지나는 순간 아이들은 자기 견적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은 이미 대학 입시라고 하는 거는 약 30% 정도의 리그가 되고 맙니다. 문제는 나머지 그 70%라는 거죠. 이 70%의 아이들은 행복과 불행을 따져볼 여력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학종이 완벽한 제도는 물론 아닙니다. 학종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학종이라고 하는 입시 제도가 이 아이들에게 그래도 학교에서 참여할 틈을 만들어줬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학급 전체가 움직이는 여러 가지 조별 탐구 과제라든지 모둠 활동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어차피 대입에 관심 없는 70%의 아이들도 뭔가 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수능 정시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30% 외에 나머지 70%에게는 그냥 완전히 남의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학종과 정시의 차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교육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대학 입시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대학 입시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차라리 반가울 이 70%의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김누리 씨가 그토록 좋아하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독일 역시 지금 현재 교육제도가 굉장히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게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은 김나지움이 아니라 대학을 가지 않기로 되어 있는 레알슐레나 하우프트슐레 아이들이 완전히 배움으로부터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 학교를 찬양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레알슐레와 하우프트슐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더군요. 김나지움만 학교입니까? 레알슐레랑 하우프트슐레도 학교입니다. 그리고 독일 교육자들은 오히려 그 부분에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을 무조건 비판하고 독일 교육을 예찬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도 모르고 독일 교육도 모른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 김누리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놀이하고 탐색하느라 우울할 틈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요, 놀이는 무조건 즐겁습니까? 놀이하는 과정 속에서도 사회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죠. 그 속에서도 역시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물론 행복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행복이 만들어지겠죠. 저의 어린 시절은 입시로 찌들어 있진 않았지만 역시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아이들과 기질이나 성향이 남달랐기 때문에 잘 어울리지 못했거든요. 어린 시절은 마냥 행복하기만 한 그러한 환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일단 그거를 깨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김누리 씨 말씀대로 입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아이들에게 이제는 행복해라, 우울하지 말아라 하는 또 다른 요구를 하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 중에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처음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별다른 이야기죠. 이미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 생각 있는 교사들이 얼마나 이 얘기를 외쳐왔습니까? 우리 교육을 대학 입시의 제물로 만들어 놓지 말아달라고 정부를 향하여 학부모를 향하여 얼마나 소리 높여 외쳐왔습니까? 어려운 속에서도 왜 쓸데없는 수업하느냐, 왜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 자꾸 하느냐라는 온갖 가지 민원과 탄압을 무릅뜯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혁신학교와 혁신수업이 이루어져 왔는지 김누리 씨는 과연 요만큼이라도 들여다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10년, 20년 쌓아왔던 수업 혁신의 싹을 대학 정시 수능 확대라고 하는 거, 공정성이란 이름 하나로 수능을 확대하는 그 정책으로 일거의 싹을 짓밟아버린 게 바로 어떤 정부인지 김누리 씨는 단 한 번이라도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이 정부의 국무총리와 교육부총리가 배석한 자리에 가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거기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능 정시를 늘리는 것은 반교육이다. 왜 당신들은 반교육의 길을 가느냐라고 말입니다. 제 목소리가 왜 이러냐고요? 연기입니다. 김누리 씨는 우는 소리를 연기하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듯 말 듯 애절한 그 우는 목소리로 연기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였죠. 저는 그래서 분노의 목소리를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누리 씨나 저나 김누리 씨가 그토록 좋아하는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봤다면 영락없는 시대의 어릿광대라고 손가락질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 100년간의 교육을 거침없이 한국 교육으로 훔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반교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지금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이 학교에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애쓰던 수많은 교사들, 그 이전에 수많은 교사들, 그 이전에 수많은 교사들, 누적하면은 거의 수백만 명의 교사들을 한꺼번에 반교육군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김누리 씨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거는 그 교사들의 책임이 아니다. 체제의 책임이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919년부터 앞에 30년간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한국 신민의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독재체제에서 반공교육, 산업역군의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소위 민주정부 이후에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한 번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나 비판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의 결정적인 문제점을 봅니다. 시스템, 체계에 엄청난 힘 앞에서 그 안에서 활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행위자들, 에이전트, 이 행위자들을 형편없이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 말이죠. 시스템이 이러면은 그 안에 있는 행위자들은 속절없이 시스템대로 움직일 거라고 하는 그 오만한 예단 말입니다. 과연 일제강점기의 교사들은 일본 식민주의자들이 원하는 교육만을 했을까요? 독재 치하의 교육자들은 독재자들이 원하는 교육만을 했을까요?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소위 신자유주의 시대의 교육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전부 인적 자원을 개발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교육을 했을까요?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도 살아있는 주체이며 교육자도 살아있는 주체이며 그들은 나름 그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갑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유신독재, 오공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대학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네, 서울대학입니다. 제가 다니고 김누리 씨가 다녔던 서울대학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들이 서울대학에 갑니까? 독재 치하에 그 반공정신을 세뇌당하고 산업역군으로서의 기능만을 가장 충실히 익혀서 그것을 시험 점수라는 것으로 인증받은 학생들이 서울대학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그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적극적으로 민주화 투쟁에 나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자생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었던 겁니다. 그 엄혹한 시절에서도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그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올바른 교육을 하려고 애썼던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바로 1989년에 수천 명씩 해고당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전교조도 만들고 한 거 아닙니까? 잊으셨습니까? 교육은 이래야 된다, 교육은 저래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무모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안에서 있는 것들을 끌어내야 된다. 이거는 이 어원, 라틴어 어원은 교육학 개론 제일 첫 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학부생 1학년 때, 아마도 김누리 씨가 대학교 1학년 때 배웠겠군요. 그런데요,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것만을 교육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의 정의에 대한 책이 한 권이 따로 나올 정도로 교육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민감하고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교육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죠.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관점입니다. 이것은 플라톤의 상기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하지만 교육은 틀림없이 바깥에 있는 것을 집어넣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강조했던 피아제와 밖에서, 즉 사회에서 아동에게 집어넣는 것들을 강조했던 비고츠키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혹시 이 논쟁을 단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기나 했습니까? 교육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에서부터의 교육도 교육이고 밖으로부터의 교육도 교육입니다. 문제는 이 안과 밖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느냐는 것이며, 이 안과 밖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교육자가 자신의 이론과 철학과 또한 경험을 가지고 현장에서 학생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 순간순간 조정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가 전문직인 겁니다. 심지어
아동 중심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기 때문에 밖에서 되도록이면은 이것을 자극하지 말고 안에서 잘 나오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하는 굉장히 낭만적인 교육관, 이 교육관을 바로 독일의 비판 철학에 기반하고 있던 학자 몰렌하우어는 이걸 바로 반교육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반교육. 주입식 교육을 반교육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아무것도 주입하지 말자는 것을 반교육이라고 부르는 관점도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알려드립니다. 이토록 교육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교육에 대해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누리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100년까지 따지지 맙시다. 김누리 씨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학교에서 어떠한 실험과 실천들이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특히 고등학교만 쳐다보지 맙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왔는지 아십니까? 반교육적 사고방식을 가진 학부모들과 부딪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왔는지도 아십니까? 그래서 송파구에 혁신학교가 주민들 때문에 추방당하는 일까지 일어났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학부모들의 그릇된 요구에 굴복하여 이 많은 혁신교육의 싹을 밟아버린 수능정시 확대 정책, 여기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아까 했죠. 그렇지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김누리 씨는 굉장히 자아와 개성이 강하게 보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죠. 자아와 개성이 강합니다. 하늘 같은 선배 앞에 씨씨거리는 이 강한 자아와 개성을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12년의 공교육을 오롯이 다 받았고 그 공교육을 잘 받았다는 증거로 시험 점수마저 높아서 서울대학에 간 사람들이 이렇게 자아와 개성이 강하니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한국에서는 반교육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에 반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이 완전하다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쳐야 될 점이 많죠. 외부에서 뭔가 다른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문제점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정하고 전체적으로 고치자고 하는 인문학적 거대 담론은 제발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교육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교육자들이 당신 혼자뿐은 아닐 것이라는 겸손함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걸 느껴왔고 수십 년간 그걸 실천해왔던 교사들이 수만 명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합시다. 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줍시다. 만약에 독일이었다면은, 김누리 씨가 그토록 좋아하는 독일이었다면은 마이크가 거기까지 갔을까요? 수십 년간 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을 해왔던 교사들이 수두룩하고 그 중에 상당수가 교육학 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단지 대학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타 분야 전공자에게 교육개혁 담론의 마이크가 이렇게 크게 쥐어졌을까요? 독일이었다면 어림없습니다. 과연 메르켈 총리가 그런 타 분야 전공자를 불러서 교육에 대한 자문을 구했을까요? 어림없는 이유입니다. 독일은 김누리 씨가 강조하듯이 그런 가방끈 스펙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 실천을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을 배우고 싶으면 그런 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이크가 주어졌을 때도 겸손하게 우리나라에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교육을 교육으로 바꾸고자 실천해온 훌륭한 교사들이 많이 계신다. 그동안 이 정부는 교사들을 너무 무시하여 교사 패싱 정부라는 말을 들었다. 이것이 바로 이 정부의 교육개혁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지혜를 발휘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토록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교육학 책 몇 권 읽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먼저 이 땅에서 부지런히 교육 실천했던 사람들이 실천과 이론을 함께 버무려서 만들어낸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많이 참관하세요. 지금 교수님들 중에, 저는 교수라고 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교수님들 중에 아무 말 없이 훌륭한 교사들의 수업을 찾아다니며 참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야기할 때 교육개혁의 담론이
힘이 실리는 겁니다. 장담하는데 김누리 씨 당신의 이 담론은 잠시 스쳐가는 바람이 되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요, 실천적인 바탕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책 두 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둘 다 제 책입니다. 하나는 교육 그 자체입니다. 교육학을 전공한 박사가 실제로 수십 년간 교육 실천을 하면서 자신이 공부했던 이론과 실천 사이에서 조화를 꾀하며 계속해서 펼쳐왔던 사유의 흔적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껍습니다. 하지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책이 너무 어렵다면 제가 쓴 소설책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문학이 전공이시니까 어쩌면 소설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모든 실천은 이론적인 책뿐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이죠. 이 소설 명진이의 수학여행에는 저의 교육 실천이 이야기로 담겨 있습니다. 이걸 보고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교육자들이 반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속에서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한번 같이 느껴보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퍼지는지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 미래의 희망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저는 화나지 않았습니다. 화난 척 연기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